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은이 밝힌 2.0%의 경제 성장률조차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으로 경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까지 남은 재정 집행을 집중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또 2%대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개건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밝힌 2%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무슨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2%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1.9% 정도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2.0이냐 1.9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여론이나 그 정치권에서는 이 정부가 경제를 결국 2% 성장도 못하고 1%대로 떨어뜨렸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민감한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막판 뭐 재정 쏟아붓기, 뭐 밀어내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2.0% 달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게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우리 경제가 그게 적정 성장률을 달성하는 거냐?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거는 2.6 내지 2.7%였거든요. 처음에 그랬었죠. 예, 한국은행도 2.6% 성장을 전망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2%대로 떨어졌으니까 2.0%대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이라고 해서 뭐 큰 의미를 둘 만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건데 네. 신 교수님께서는 사실 2%도 좀 높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사실 2%가 무너지면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뭐 성장률이 2.0이냐 1.9냐 뭐 그 0.1%포인트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는 성장률하고도 또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2%대 성장한다고 보면 서민층은 거의 마이너스대라고 보면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2%냐 1.9%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상반기가 1.9였어요. 예. 상반기가 1.9였고 그러면 하반기가 얼마가 나와야 연간 2.0이 나오냐를 보면 적어도 2.1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작년 4, 4분기의 성장률이 2.9였어요. 그러면 상당히... 기저효과 때문에 대단히 이번 4분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효과 있죠. 그다음에 민간 소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2%는 확실히 안 된다.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445의 반올림해서 1.95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렇게 저성장 시대 때에는 성장률을 소수점 한 자리쯤 하지 말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야 이게 정확하다. 저는 2.0 나오기 대단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사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기관도 그렇고 해외 기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사실 1%대다 이렇게 하향 조정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은은 2%대로 했어요. 물론 하향 조정한 거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요? 대체로 지난번 그 KDI가 2019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할 때도 2.0%를 예측을 했어요. 했고 OECD나 IMF 이런 데서도 2.0%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이
이거는 뭐 신 교수님 말씀처럼 확실히 1%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예산들을 하여간 뭐 대폭 막판 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2%대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지표 관리에 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경제에 대한 영향을 보면 이게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논쟁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들이 있거든요. 선이 좀 있죠. 예, 그게 한 2.5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보면 2% 달성한들 우리 경제가 지금 건강한 상태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차라리 좀 건강한 어떤 그 정책 토론이나 정책을 올바로 이끌어가는데 더 중요한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민간 학자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조금 비판적인 분들이 계속 주장해 온 게 뭐냐 하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계속되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건설 투자는 뭐 제쳐놓고라도 설비 투자는 계속이 되어야만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이 마련되면서 일자리가 마련.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6분기 연속 설비 투자가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거든요. 네. 6분기 연속 설비 투자 마이너스는 지난 50년 한국 경제 발전사를 보면 거의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장기 설비 투자 부진이잖아요. 이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가 좀 이렇게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주라는 비판을 2년 반 동안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아직도 전혀 이 설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서 정부가 좀 정책 전환을 180도가 어려우면 90도라도 정책 전환을 해줘야 된다. 이미 상당히 저는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 사실 한은이 2.2에서 2.0으로 낮춘 이유는 이 수출과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통계청이 발표한 이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모두 뭐 언론에서는 트리플 마이너스다, 트리플 감소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다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2%의 성장 가능성, 이 숫자만으로 봤을 때 2.0이라는 게 달성 가능하다는 게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설비 투자가 예를 든다면 금년 상반기에 한 12%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러다가 3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1%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을 보면 이게 7% 정도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출과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유지했지만 금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게 거의 바닥을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반등의 추세가 보인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 이제 수출이나 설비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예. 반도체가 재고가 줄고 뭐 이렇게 수출 물량이 늘고 그래서 약간 회복 조짐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5G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통신 장비 이런 거를 위한 투자도 늘고 그런 거를 약간 낙관적으로 보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뭐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투자가 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출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완전 파국으로 가지는 않고 약간 봉합 수순으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약간 수출도 뭐 반도체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거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은 논쟁들이 있는데 거의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10월 달 통계는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11월, 12월 바닥을 칠 거로 그래서 반등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이 IMF나 OECD가 중국 내년 경제를 금년보다 훨씬 안 좋은 5% 중반으로 보잖아요. 예. 우리는 상당 부분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 경제가 죽으면 반도체도 맥을 못 출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미국 경제가 지금 IMF나 OECD도 미국 경제가 내년서부터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수출 차원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해서 별로 전망이 안 좋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낙관하는 건 전 이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내내 낙관해 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잖아요. 네. 경제가.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의 전망은 요망사항이고 현실을 내려다 보면은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뭐 바닥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럴지는 몰라도 중국 경제,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봐서 저는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네. 정부는 뭐 2.3%,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년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서 예.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네. 근데 뭐, 거기에는 약간 그 금년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지.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회복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대 이근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 43명이 내년도 경제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뭐 특별히 편견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간 경제학자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대체로 금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한 2.3%, 2%대 초반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이게 경제 정책 논쟁이나 경기 논쟁들이 너무 정치화되는 이런 우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태를 냉정하게 보는 게 오히려 처방을 그 똑바로 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두 분이 각자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뭐 중국 내수 부진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파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기저 효과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을 주셨는데 사실 뭐 워낙 지금 수출 경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소리 없이 메모리 쪽에서 역량을 많이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경계의식을 가져야 될 게 중국의 2025라는 것, 2025년까지 세계 3대 그 제조국이 되겠다는 것은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 있는 표적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중국이 부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핵심 산업, 자동차, 철강, 반도체 굉장히 엄청난 경쟁자가 지금 바로 옆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의 등을 올라타서 재미를 봤다고 하면 이제는 진짜 우리가 중국에 먹히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도 그 굉장히 좋았던 시절, 즉 중국이 경쟁자가 아니었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중국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사 세계 시장의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나 관련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게 한국 경제 참 바라봐요. 약간 업계에서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번에 5G 그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이 노골화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그 반도체 시장 5G 투자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5G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거를 경쟁 그 대체 기업을 찾으려면 삼성과 SK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5G 스마트폰이라든가 통신망이 대대적으로 깔릴 텐데 거기에 어떤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이게 살아날 그런 뭐 낙관적인 뭐 그런 기대도 있다. 네. 그래도 이런 뭐 비관적인 전망, 시각에도 불구하고 하느니 우리 경제가 올해 2%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는 아마 정부의 재정에 대한 뭐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막바지 재정을 좀 정부가 쏟아 부으면 뭐 어떻게든 2%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재정으로 끌어올리는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동안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청소년 뭐 지원 대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못할 만한 법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무리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써 국민들이 낸 그 세금을 그냥 펑펑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을 집행을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말 자체가 정말 납세자로서 굉장히 좀 화나는 일이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즉 예산 집행한다는 대로 다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몇 %나 올라가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자꾸 그렇게 미봉책에 접근하지 말고 설비 투자가 왜 줄어들고 있는가? 이 설비 투자를 살리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가? 이 부분에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연초서부터 하는데 뭐 한날 그냥 재정 이야기만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예산 집행의 어떤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보면 그 4분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기관이 네네. 금년 예산을 100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70분이 안 썼어요. 근데 이걸 30을 다 소진을 못하고 90만 쓰고 10을 반납을 하면 불용하거나 이용될 수 네, 있죠. 불용하게 되면 그것도 아깝지만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너희는 100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90분이 못 썼잖아. 그러니까 90에 몇 프로 인상 이렇게 가거든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기관은 기를 쓰고 그걸 다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에 예산 집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거는 매년 그랬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분기별로 예산 그 증가율, 예산 집행률이 뭐 한 4%, 5% 이런 정도 증가를 하다가 4분기 집행률을 보니까 7, 8%로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올해는 정부가 왜 상반기에 재정을 좀 쏟아붓겠다고 그래서 재정을 상반기에 많이 집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하반기에 남은 재정을 쓴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이미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예, 상반기에 많이 쏟아붓죠. 그래서 1, 2월 달에 고용이나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산 미리 집행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더라도 아마 3분기 뭐 이 정도에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고 지금 불용이 한 5, 60조가 남았다는 거 아닌가요? 지방재정, 중앙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여간 불용 남기지 말고 써라. 이래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아까운 국민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걸 왜 못 쓰고 그러느냐. 계획했던 대로 써라. 그렇죠. 그게 경기 관리도 되고 그리고 뭐 예산의 합리적 운용이라고 자기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숙대 앞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정말 화나는 게 매년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깨고 새로하더라고요. 맞아요. 들어없죠. 예, 그래서 그 비판했는데 한동안 좀 없는가 싶었더니 또 요즘 그냥 공사가 다시 그냥 해요. 막 예. 곳곳에 공사가 널려 있어. 일각에서는 그게 화가 나는 거고.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으면 연말이 온 걸 느낀다는 그러죠. 얘기들 그게 하나 하기도 하더라고요.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사실상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에 그냥 집행한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성장률이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연말에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한다 하더라도 티가 안날 성장의 수 효과는 있군요. 없다. 지금 제발 연말만 되면 그냥 아스팔트 새로 깔고 그냥 보도블록 없고 이런 건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올해 유난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에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과연 그 2% 성장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292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전망하는 건지 믿음이 가질 않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8611님은 최근 고용도 그렇고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2%대를 유지한다면 선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1099님이 하는 정책마다 실패인데 성장은 무슨... 네, 아주 비판적인 문자를 주셨고요. 7983님은 정부의 현실 자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계획이 있기나 할까 무섭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3562님이 경제는 심리라는데 너무 비관적인 시각은 오히려 시장의 공포만 키우는 것 같아요. 하는데 2% 성장 전망을 믿고 싶습니다. 네, 9700님 경제개발 5년, 10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똘똘 뭉쳐서 돌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목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끝자리 2402님도 그럼 정부가 경제 전망 암울하다, 1% 성장도 어려울 것 같다 이래야 합니까? 만약 그랬다면 책임감 없이 공포만 키운다고 뭐라 했을 겁니다. 네, 4881님 경제가 엉망인데 무슨 경제 성장입니까?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 계속해서 샵 3698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한테. 이 남은 재정을 집행을 적재적소에 하면 2%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앞서 말씀 주신 뭐 일반 기업들, 설비 투자 이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장률을 2%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저는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불용액을 막 서둘러 써라. 저는 이미 그거는 지금 벌써 12월이잖아요. 뭐 써라 해서 그 다음 날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은 정말 전근대적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설비를 갈거나 또는 어떤 그 투자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의 어떤 노동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너무 기업을 이렇게 옥죄는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도 지금 내리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낙오자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좀 더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거는 그거고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좀 경제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2020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라는 게 그쵸, 조만간 정부에서 나오겠죠. 나옵니다. 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제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좀 보면요. 경제는 심리하는데 비관적인 시각은 시장에 공포심만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니 2%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주려는 의도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이제 통계 입장에서는 마사지를 한다 그러는데요. 마사지. 그 약간 그 좀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곧 그 입증이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한두 달 후에는 이게 2%를 4분기가 끝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통계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 한은 같은 기관에서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 통계를 잘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해석을 기대가 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뭐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를 방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논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게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투자하면 지금 당장은 좀 아까울지 모르지만 그게 1년 후, 2년 후에 성장률이나 고용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그거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단기적인 어떤 뭐 이런 현금성 복지를 막 살포한다든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데없는 뭐 이런 공사를 벌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낭비적이기 때문에 지양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똑같이 재정을 쓰더라도 미래 성장 잠재를 높이는 쪽으로 좀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네. 있습니다. 네. 아까 자꾸 뭐 이게 비관론 이야기하면 경제가 더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좋게 하자는 제가 충정은 이해를 해요.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민간 소비라는 게요. 2017년도 중반에는 3.6%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 넘어오더니 2%대로 떨어졌고요. 예. 지난 분기에는 1.7%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지금 3%대 성장해서 2%대에서 지금 1%대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지금 서민들,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씀씀이가 너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우리가 지적하는데 아까 뭐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 같아요. 현상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간 경제학자들은 우리 지금 나라 경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중산층 이하가 지금 물 밑에 가라앉고 있으니 이걸 빨리 서둘러서 이걸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거를 뭐 이렇게 비관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이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를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소득이 없다 지금. 소득이 줄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그 문제를 직시하자.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영기 개건교수, 신세돈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